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19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1번.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인체 혈액 헤모글로빈의 기본 요소인 포르필린 고리의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헤모글로빈의 형성을 억제하므로 중독에 걸렸을 경우에 만성 빈혈을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인 증상이 뭐냐면 헤모글로빈의 형성을 억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지는 물질 중에서 헤모글로빈의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찾는데 헤모글로빈은 혈액 속에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혈 기능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 자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헤모글로빈의 형성을 억제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가번에 PB라는 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아래 그림에서 D 상태에 해당하는 염기의 형태는 점선은 근조단열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점선은 RD라는 근조단열선인데 근조단열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기울게 되면 과단열이라고 합니다. 과단열이라는 것은 바람이 많이 부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근조단열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면 역전이라고 하죠. 자, 역전은 바람이 불지 않는 매우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자, 따라서 염기 형태로 나타났을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대기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형태는 뭐가 되는 거죠? 루핑형이 되죠. 루핑형. 반면에 바람이 불지 않아서 안정한 상태로 대기오염이 일어나는 형태는 팬닝형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D번은 루핑형, A번은 팬닝형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석유 증제나 포르말린 제조 등에서 발생되며 휘발성이 높은 물질로서 인체에는 급성 중독 시 마취 증상이 강하고 두통, 운동 실조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원료에서 콜타르를 분류하고 경류의 부분을 재정류하여 얻어지며 석유의 접촉분해와 접촉계질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독 시 마취 증상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 내에서 마취 증상이 강하면서 휘발성이 높은 물질이에요. 그러면 휘발성이 있다는 것은 냄새가 난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냄새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취에 영향을 주는 물질은 뭐냐? 조혈 기능에 영향을 주는 벤젠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휘발성이 있는 물질 중에서 마취 증상이 강하다는 포인트를 잡고 벤젠을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원형 굴뚝의 반경이 1.5m, 배출가스 속도가 7m/s, 평균 풍속은 3.5m/s일 때 다음 식을 이용해서 델타 H 유효 상승고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델타 H라는 유효 상승고가 공식이 시험에서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공식은 암기를 하세요. 워낙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델타 H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유효 굴뚝 높이를 만약에 계산을 하라 그러면 델타 H를 계산한 다음에 실제 높이를 더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공식을 보시면 1.5 곱하기 U분의 VS 곱하기 D죠. 여기서 U라는 것은 풍속, VS라는 것은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 D라는 것은 직경입니다. 자, 조건을 찾아볼게요. 자, 굴뚝의 반경이 1.5m입니다. 그러면 직경이라는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면 되죠? 1.5m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3m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뭐가 되나요? VS. VS가 7m/s. 그리고 풍속이 U가 되는 거죠? 3.5m/s. 따라서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델타 H의 값은 9m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이 항상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안 주어지는 경우에서도 워낙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주 오염원의 연결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누설 사건 2개. 자, 여기서 누설 사건이라는 것은 포자리카 사건은 H2S라는 황화수소가 누설되어서 발생한 사건이죠. 그리고 인도 보팔시 사건은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그리고 LA 스모그 사건은 자동차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에 의해서 발생된 오존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것.
나머지 대부분은 석탄계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황산가스 및 황산화물에 대한 피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자, 답은 보팔시 사건. 자, 보팔시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다시 말해서 CH3CNO죠. CH3CNO라는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를 우리가 MI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자리카 사건은 H2S, 황화수소,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체르노빌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원전이죠, 원전. 그래서 원전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PCB라는 것은 우리가 카네미 유증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PCB라는 것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라고 해서 PCB에 중독이 되면 카네미 유증이라는 병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묘제계곡 사건도 마찬가지 아황산가스가 원인이 되었죠. 메틸리소시아네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보팔시 사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답을 찾았을 때 누설 사건을 기억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만 연결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오존층 협약입니다. 그러면 오존층 협약에 관계되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오존층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자, 먼저 여러분들 헬싱키 같은 경우에서는 헬싱키나 소피아는 뭐죠? 헬싱키나 소피아는 산성비예요. 자, 그리고 람사르 협약은 뭐죠? 람사르 협약은 섭지에 관계되는 거죠. 섭지. 자, 그리고 소피아 이증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성비. 자, 바젤은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간 이동이죠. 그래서 국가 간 이동. 자, 바젤은 국가 간 이동. 자, 그리고 비엔나, 몬트리올, 코펜하겐. 그럼 나머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존층 보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엔나, 몬트리올, 코펜하겐, 런던 회의. 그래서 풀이에 있는 것처럼 4개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팁에 있는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답을 찾기가 상당히 용이하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유해가스상 대기오염 물질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해가스라는 것은 해가 되는 가스를 유해가스라고 하겠죠. 그죠? 자, 가번에 보면 고등식물에 대한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독성 성분 순으로 나열을 하면 가장 독성이 강한 게 뭐냐면 HF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Cl2, 염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황산가스. 그리고 네 번째는 NO2. 자, 이런 순서로 나열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가장 독성이 실제로 보면 사계절로 나타나는, 오존은 사계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는 빼주는 거죠. 한여름에서 기준을 하게 되면 오존은 주로 한여름에 발생하기 때문에 한여름을 기준하게 되면 오존의 피해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순서가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나번 아황산가스는 특히 소나무과 콩과 맹류 등의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리고 답은 황화수소에 강한 식물로는 복숭아, 딸기, 사과 등이다. 답은 일산화탄소는 식물에는 별로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으나 500ppm 정도에서 토마토 잎에 피해를 준다고 그랬어요. 특히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 피해를 거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거죠. 왜?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 질식사의 원인이 되는 게 일산화탄소하고 헤모글로빈의 결합 영역이 너무 빠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지표식물이라는 게 없고 지표동물인 가나리아라는 새가 있죠. 자,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온실 효과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온실 효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가스가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왜 이산화탄소가 생각나느냐? 그만큼 온실 효과에 대한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의 기여도는 50% 이상입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참고적으로 CO2는 50, CFC, 프레온가스는 18%, 그리고 메탄은 14%, N2O라는 아산화질소는 6% 정도의 기여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시면
어떤 굴뚝의 배출가스 중에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240ppm이었다. SO2의 배출의 기준이 400mg/m의 삼성이라면 기준 준수를 위해서 이 배출 시설에서 줄여야 할 아황산가스의 최소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준치 농도가 400mg/m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배출되는 농도가 240ppm이니까 240ppm을 mg/m의 삼성 질량 농도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기준치 농도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아황산가스입니다. 그러면 아황산가스를 ppm을 질량 농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항상 ppm의 단위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ppm이라는 것은 ml/s/m의 삼성의 단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ppm에서 단위를 바꿀 때는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자량은 mg, 그때의 최적은 22.4ml를 항상 기준을 해줘야 돼. 아황산가스의 분자량은 64,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최적은 아보가드로 수에서 정해져 있어요. 얼마로? 22.4로. 그래서 단위를 ml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240ml/s/m의 삼성이라는 농도를 64mg과 22.4ml라는 1몰을 기준을 해서 단위를 바꾸면 되죠. 따라서 mg/m의 삼성으로 단위를 바꿨어요. 그러면 배출 농도가 685.71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준 농도가 400이니까 값을 빼주게 되면 줄여야 할 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죠? 285.71mg/m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팁에 있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10번에서는 우리가 직경의 정의를 묻는 거죠. 그러면 직경의 정의는 어떤 직경을 말하는 거죠? 공기동력학 직경을 묻는 거죠. 딱 공기동력학 직경의 정의로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공기동력학 직경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구가 뭐가 들어가는 거죠? 밀도가 얼마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가 공기동력학 직경 같은 경우에서는 밀도를 가정을 하죠. 얼마라고? 1g/cm의 삼성이라고. 그래서 지금 내용 중에서 밀도가 1g/cm의 삼성이 들어가 있는 문구를 무조건 찾으면 공기동력학 직경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이 공기동력학 직경이 되는 거예요. 자, 본래의 먼지와 침각 속도가 동일하면 밀도가 1g/cm의 삼성인 구형입자의 직경을 공기동력학 직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일산화탄소라는 것은 CO를 뜻합니다. 연료의 불완전연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됩니다. 나머지 인체 내에서 호흡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며 곧바로 배출되고 축적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주로 호흡기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그리고 축적이 되겠죠. 축적이 되면서 그리고 배출이 거의 없어요. 배출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적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혈액 속에 들어오게 되면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식물에는 거의 피해를 미치지 않겠지만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인체에는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의 체내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에 대한 진화력은 산소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몇 배 정도가 크죠? 자, 헤모글로빈하고 결합 능력을 살펴보시면 일산화탄소가 산소에 비해서 200에서 300배, 질소산화물이 일산화탄소에 비해서 수백 배 정도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그리고 팁에 보시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무색, 무미, 무치, 물에는 잘 녹잖아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일산화탄소가 강으로 제거가 되느냐 제거가 되지 않느냐가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죠. 따라서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강우 속에서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대기권의 오존층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오존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답은 290나노미터 이하의 단파장이 UVC, 여기서 UV라는 것은 우리가 자외선을 뜻하는 거죠. UVC는 대기 중의 산소와 오존 분자 등의 가스 성분에 의해서 대부분이 흡수되지만 지표면에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나머지 오존의 생성 및 분해 반응에 의해서 자연 상태의 성층권 영역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오존량이 평형을 이루고 다른 대기권 영역에 비해서 오존 농도가
높은 오존층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층권에서는 오존의 농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성층권이라는 11에서 50km 사이에 다시 뭐가 존재하죠?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오존층의 높이는 20에서 30km 지점. 자, 그때 오존의 최대 농도는 10ppm. 자, 그리고 답은 오존 농도의 고도 분포는 지상 약 25km에서 평균적으로 10pp의 최대 농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얼마? 20에서 30km 지점. 이 범위만 들어가면 다 맞는 말이에요. 높이는 25km로 나와도 되고 20으로 나와도 되고 다 맞는 말입니다. 단지 오존의 최대 농도는 얼마라고 그랬죠? 10ppb가 아니고 ppm이 돼야 되죠. 따라서 농도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답은 지구 전체의 평균 오존량은 약 300dob선 전후지만 지리적 또는 계절적으로 평균치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까지는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오존층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다음 특정 물질 중에서 오존층 파괴 지수가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존층 파괴 지수가 가장 큰 물질은 할론 물질이에요. 그리고 사이화탄소. 그래서 잘 모르면 할론 물질과 사이화탄소가 있나를 살펴보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죠. 자, 지금 여기서는 CF3BR이라는 물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CF3BR이라는 물질이 우리가 가장 큰 값을 가지죠. 10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CCl4가 1.1. 그래서 두 개 중에 답이 하나가 나오겠네요.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라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라돈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죠. 지구상에서 발견된 자연 방사능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사람이 매우 흡입하기 쉬운 가스성 물질이죠. 자, 그리고 반감기는 3.8일,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3.8일입니다. 라듐이 핵분열 시 생성되는 물질이죠. 그리고 액화되면 푸른색을 띈다고 그러는데, 자, 라돈이라는 것은 무색이죠. 무색이면서 상태가 바뀐다고 해서 색깔을 띠나요? 띠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무색 불변의 법칙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기보다 몇 배 무겁죠? 9배 정도 무겁죠. 공기보다 9배 무겁다는 소리는 분자량이 9배 크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표에 존재하게 돼. 주로 지하실에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라돈이라는 것은 무색 불변의 법칙, 무색인데 상태가 바뀐다 해서 색깔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그 다음 공기보다 9배 무겁고, 그리고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안정한 물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상의 질소 산화물 중 대륙권에서는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고 일명 우섬기체라고 하며 성층권에서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 먼저 대륙권에서는 온실가스로 작용하고 성층권에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물질은 일명 우섬의 기체, 다시 말해서 스마일 기체라고 해요. 어떤 물질이다나요? 질소 산화물 중에서 N2O를 이야기하죠. 자, N2O라는 것은 아산화질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로스앤젤레스행 대기오염의 특성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에 보면 광화학적 산화물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LA 서머그 같은 경우에서는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2차성 오염 물질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건이죠. 다음에 질소산화물과 올리핀계탄화수소 등이 원인 물질이었다. 맞습니다. 질소산화물과 올리핀계탄화수소가 자외선과 반응을 해서 2차성 오염 물질이 되는 오존이나 PAN을 형성해서 피해를 준 사건이 됩니다. 다음에 자동차 연료인 석유계 연료 등이 주 원인 물질, 맞죠? 자동차가 원인입니다. 초저녁에서 주로 발생하고 복사역전과 무풍 상태다. 지금 라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런던 사건이죠. 런던 사건. 자, 그러면 LA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오염 물질에 의해서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광화학 반응이 발생하려고 하면 언제죠? 햇볕이 강한 한낮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침강 상태와 무풍 상태가 침강 역전과 무풍 상태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 그래서 항상 런던과 LA 같은 경우에서는 비교를 해서 시험에서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17번 대기오염 물질과 그 영향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카본의 CO라는 일산화탄소는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의 21배에 달해서 산소 막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21배가 아니고 얼마라고 그랬어요? 210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200에서 300배 정도. 그래서 200에서 300배 정도가 되니까 210배라고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번 NO는 무색의 기체로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CO보다 수백 배 강하죠. 자, 무색이고 CO에 비해서 수백 배 강합니다. 답은 O3, 오존입니다. 기타 광학적 옥시단트는 DNA, RNA도 작용해서 유전인자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존입니다. 주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HC, 탄화수소입니다. 올레핀계 탄화수소는 광화학적 서목에 적극 반응하는 물질.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죠. 그래서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별도의 하나의 물질로도 나올 수 있죠. 광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탄화수소의 종류를 찾으시오. 그러면 올레핀계 탄화수소. 참고적으로 올레핀계 탄화수소는 이중결합을 하는 불포화 탄화수소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설명인가? 독특한 풀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로 끓는 점은 8도씨다. 그럼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독특한 풀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자, 독특한 풀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색깔은 없어요. 근데 시판용은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시판용은 다막 녹색에 우리가 색깔을 넣죠. 그리고 기체성 물질이고, 그리고 끓는 점이 8도씨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기체가 되는 온도가 너무 낮은 거죠. 그럼 뭐에 대한 설명이죠? 포스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독특한 풀냄새가 나고 무색이면서 끓는 점이 8도씨는 무조건 포스캔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0m에서의 풍속이 3.9m/s라면 60m에서의 풍속은 데카네 법칙을 이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U1일 때 H1, U2일 때 H2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U2라는 값을 계산했을 때는 U1 곱하기 H1분의 H2의 상수값. 그러면 U1이라는 값이 지금 풍속이니까 3.9m/s, H1은 20m, H2는 60m, 상수는 0.4. 그래서 상수는 요즘은 대부분이 거의 다 주어져요. 그래서 데카네식으로 문제를 풀든 스테니식으로 문제를 풀든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공식은 똑같아요. 공식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느냐면 상수가 달라지죠. 데카네식은 P라는 매개 변수, 그리고 스테네식은 N이라는 안정도 상수의 값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6.05m/s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에 보시게 되면 대륙권에서 광학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태양빛 흡수 기체의 흡수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면 오존은 200에서 320나노미터 파장에서 강한 흡수, 그리고 450에서 700나노미터에서 약한 흡수가 일어난다는 것도 기억을 잘 하세요. 나번에 이산화황이라는 것은 SO2죠. 파장이 340나노미터 이하와 470에서 550나노미터에서 강한 흡수를 보이며 대륙권에서 쉽게 광분해 한다고 그랬어요. 자, 황산화물 중에서 아니면 전체 중에서 광분해를 할 수 있는 물질은 SO3, NO2, 그리고 O3예요. 그러면 SO2라는 이산화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SO2는 우리가 대륙권에서 광분해를 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광분해 물질은 SO3와 NO2와 O3 세 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답은 알데하이드는 313나노미터에서 광분해가 된다. 케톤은 300에서 700나노미터에서 약한 흡수하여 광분해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대기오염 기준에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규정 농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는 시약은, 자, 따로 규정이 없는 상태를 기준합니다. 농도가 85% 이상이고, 그리고 비중이 1.69예요. 자, 그러면 이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을 찾는 거죠. 그죠? 자,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인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반면에 HClO4 같은 경우에서는 과염소산이라고 하는데 농도가 60.0에서 62.0%, 비중은 1.54예요. 반면에 답은 HCl이라는 염산은 농도가 35.0에서 37.0%, 비중은 1.18,
자, 그리고 HNO3라는 질산은 농도가 60.0에서 62.0% 이상, 비중은 1.38을 값을 가지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굴뚝 배출가스 중에 플루오린 화합물의 분석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에 보시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은 시료가스 중에 알루미늄, 철, 구리 등의 중금속 이온이나 인산 이온이 존재하면 방해 효과를 나타내므로 적절한 정류 방법에 의해서 분리한다. 그래서 전처리 방법으로 정류를 한다는 거죠. 나번에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은 정류 온도를 145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유출 속도는 3에서 5ml/m로 조절하고 정류된 용액이 약 220ml가 될 때까지 정류를 계속합니다. 자, 그리고 적정법은 pH를 조절하고, 그래서 pH를 조절하는 용액을 완충 용액이라고 해요. 완충 용액을 이용해서 pH를 조절하고 네오트린을 가한 다음 수산화 발효 용액으로 적정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적정법에서 적정 용액으로 사용하는 게 수산화 발효 용액이라는 거죠. 수산화 발효 용액이 적정 용액이 아니고 뭐가 적정 용액이 돼야 되느냐면 질산 토륨 용액이 적정 용액이 되기 때문에 답은이 틀렸어요. 라번에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의 흡수 파장은 620나노미터다. 파장이 620나노미터니까 나타나는 색깔은, 발색되는 색깔은 청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출가스 중에 페놀 화합물의 기차 크로마토그래퍼 분석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갈로 안에 얼마전 것은? 자, 배출가스를 기역에 흡수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역에 흡수시킨다는 것은 흡수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페놀 화합물의 흡수액은 뭐가 되는 거죠? 수산화 소듐 용액이니까 가번과 답번은 답에서 제외시킵니다. 자, 이 용액을 산성으로 한 다음에 니온으로 추출해요. 그러면 추출 용매가 뭐가 되는 거죠? 니온으로 추출한다고 그랬으니까 추출 용매가 되는 거죠. 니온은. 추출 용매는 아세트산 에틸. 따라서 아세트산 에틸이니까 라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해서 페놀 화합물의 농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램비어-대비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램비어-대비의 법칙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답은 IT, 투사광의 강도 IT는 I0, 입사광의 강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입실론 C에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답은 로그 T분의 1을 A, 흑광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T라는 것은 뭐냐면 투과도입니다. 투과도. 그래서 투과도 역수에 로그를 무슨 대수? 상용대수. 투과도 역수에 상용대수를 취한 값을 흑광도라고 하죠. 그리고 답은 입실론은 비례상수로서 흑광계수라고 하고 C는 농도니까 1몰, 그리고 L은 길이니까 미리 다닐 때 입실론의 값을 몰 흑광계수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값이 잘못됐네요. 그죠? 자, 농도라는 것은 미리몰이 아니고 1몰을 기준합니다. 1몰. 자, 그리고 길이라는 값은 얼마를 기준하느냐면 10ml를 기준을 해요. 따라서 이때의 입실론의 값을 몰 흑광계수. 기존에는 우리가 비례상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농도가 1몰이고 길이가 10ml를 기준했을 때는 몰 흑광계수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리고 투과도를 표시했을 때 투과도는 I0분의 IT로 표기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답은이 정답.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용어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흑광도를 찍기 위해서 흡수세를 흑광도에 넣잖아요. 기계에. 자, 그러면 단면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농도가 있으면 농도. 자, 그 다음 빛이 들어가겠죠. 빛이 들어가는 것을 I0, 입사광의 강도. 빛이 나오겠죠. IT, 투사광의 강도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시료셀의 두께나 투과 거리를 L이라고 표현해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은 지금 우리가 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빛이 투과되고 그 다음에 빛이 들어가고 투과되는 또는 흡수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5번에 보시면 기차 크로마토그래피의 충전물에서 고정상 액체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고정상 액체라는 것이 뭐죠? 고정상 액체라는 것은 시료를 우리가 녹여서 흡수하기 위한 액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가번에 보시게 되면 분석 대상 성분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사용 온도에서 전기압이 낮아야 돼요. 전기압이라는 것은 기체가 되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빨리 분리를 시키려고 하면 전기압이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성분이 일정한 것, 그리고 사용 온도에서 점성이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성질을 점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성이 큰 게 좋은가요? 작은 게 좋은가요? 점성은 작은 게 좋은 거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누출 확인 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에서 응답 시간은 VOC 휘발성 유기 화합물입니다. 실외 채취 장치로 들어가 농도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여 기기 계기판의 최종 값에 얼마를 나타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응답 시간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얼마에 걸리는 거죠? 몇 퍼센트? 90%. 그래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화학분석 일반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약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10% 이내. 그리고 표준품에서 정수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험자가 환산해서 기재치수에 약자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울수라고 하면 20도씨에서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얼마가 되는 거? 1ml가 되는 거. 자, 그리고 답은 시험에 사용하는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특급을 사용합니다. 특급 시약을 사용하고 표준액을 조제하기 위한 표준용 시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대시게이트에 보존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